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 수비수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뤘던 바이엘 04 레버쿠젠과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 2차전에서 내리 무실점 수비를 이끌며 바이에른 뮌헨의 8강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윙백으로 평가받는 제프리 프림퐁을 압도하고 박살내는 플레이로 독일 현지 언론과 유럽 통계 매체로부터 센터백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괴물 같은 수비력,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 현지 반응까지 총정리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16강 2차전 결과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둔 것인데요. 1차전 홈경기 3대0 승리에 이어 1, 2차전 합계 5대0의 대승으로 예상을 깨고 8강에 올랐습니다. 많은 유럽의 현지 레전드 출신 전문가들이 지난 시즌 리그 우승도 가져가고 DFB 포칼 우승도 가져가고 올 시즌에도 DFB 포칼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탈락시킨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이 더 유력한 팀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는 뮌헨이 앞서가고 있지만 컵 대회, 특히 챔피언스리그에 알론소 감독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이에른 뮌헨이 홈파니 감독 체제, 아직은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열세라고 지적됐지만 김민재 선수의 놀라운 수비력이 레버쿠젠의 공격을 꽁꽁 묶어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결정력과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을 통해 8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UEFA 선정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해리 케인 선수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기록한 두 골에 모두 기여했죠. 1골 1도움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 가운데 1차전 0대3 패배로 인해 홈에서 총공세를 펼친 레버쿠젠을 상대로 수세에 몰렸던 뮌헨이지만 후반 시작 7분 만인 52분 요슈아 키미히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빠져들어가면서 영리한 위치 선정 또 영리한 침투를 통해 공을 확보한 다음 골키퍼 바로 앞에서 힘있게 공을 지켜내고 밀어넣는 마무리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로 이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속도 30.4km/h로 느리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 뛰고 사력을 다해 뛰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속도도 보여줬고요. 또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은 정적으로 뛴다라는 평가를 뒤집고 85분 동안 뛰면서 9km로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장점의 연계 능력, 10번으로서 플레이메이킹력까지 보여주면서 이날 해리 케인 선수가 큰 경기에 약하다는 평가까지 뒤집으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초반 선제골 이후 레버쿠젠이 다시금 공세의 불꽃을 당겼던 71분에도 멋진 패스로 추가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나브리가 오른쪽 사이드를 무너뜨리고 내준 공을 고레츠카가 가운데로 찔러줬고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해리 케인은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자 바깥쪽에서 침투해 들어오던 왼쪽 풀백 알퐁소 데이비스를 향해 논스톱 로빙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달려 들어오던 데이비스가 가볍게 슈팅하면서 추가골을 넣은 것입니다. 데이비스의 침투와 마무리도 좋았지만 사실상 케인 선수의 영리한 위치 선정, 판단력, 시야 그리고 패스 기술을 통해 밥상을 차려준 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UEFA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케인 선수가 훌륭한 움직임, 그러니까 영리한 위치 선정과 또 공이 없을 때의 워크 하드,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압박하는 플레이에 1골 1도움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이날 최고의 선수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공격진에서 케인의 영향력이 컸다면 수비 라인, 골문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컸습니다.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지난 경기 세리머니 도중에 점프하고 뛰어 올랐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후보 골키퍼 우루비히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이 경기 우루비히가 막아내야 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우루비히가 막기 전 위협적인 공격을 김민재 선수가 모두 사전 차단했던 것이 이 경기 무실점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을 원톱으로 두고 왼쪽에 코망, 오른쪽에 올리세,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시알라를 배치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키미히와 고레츠카, 포백 라인에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골문 우르비히가 지켰는데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확고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죠. 후반전에 라이머가 나오고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 교체 투입됐고 코망의 부상 속에 그나브리의 교체 투입, 그리고 올리세도 부상을 당하면서 이토 히로키가 들어왔었고 고레츠카 대신 팔리냐, 해리 케인 대신 밀러가 경기 막판에 투입되면서 체력 안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레버쿠젠은 이날 장신 공격수 쉬크를 원톱으로 두고 왼쪽에 그리말도, 오른쪽에 프림퐁을
공격적으로 사실 3백을 쓰면서 오른쪽 윙백 플레이를 하는 레버쿠젠인데 이날은 4백을 두면서 수비의 안정을 취하면서 그리말도와 프림퐁을 아예 좌우 윙어로 배치했던 전술이었어요. 가르시아, 자카, 팔라시오스 3미들로 중앙도 장악하고자 했고 인카피에 에르모소, 타, 아르투를 통해서 4백을 구성을 했는데 주목할 점은 레버쿠젠의 센터백 라인 에르모소와 요나탄 타 역시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인데 에르모소는 부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현지 독일 대표 센터백인 요나탄 타가 김민재 선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경기를 통해 명확하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처럼 유럽 최고의 센터백,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르모소가 소파스코어 기준 6.6점, 요나탄 타도 6.6점이었고 역시나 좋은 활약을 펼친 우파메카노가 7.3점이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7.5점이었거든요. 특히 이날 경기는 쫓아가야 하는 레버쿠젠이 53%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도 17대 12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 5대 3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력이 더 좋기도 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그 기회의 질인데요. 레버쿠젠이 빅찬스를 3개, 바이에른 뮌헨이 2개 얻었을 정도로 이 3개의 큰 기회가 레버쿠젠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 3개 모두 놓쳤던 것은 김민재 선수가 적절한 위치 선정과 대인 방어, 커버 능력을 통해서 상대가 큰 기회를 제대로 슈팅할 수 없도록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보더라도 오히려 경기 초반에는 예상을 깨고 바이에른 뮌헨이 공세를 펼치긴 했으나 그 초반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레버쿠젠이 공격을 주도했고 공격 위협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즉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하는 패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헤이리 케인 선수라든지 다른 뮌헨의 공격수들은 조금 수월하게 역습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다면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총공세와 투쟁심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사력을 다해 뒤를 커버해야 했고 또한 하이라인 축구를 시도하는 콤파니 감독의 민예인 만큼 공격에 나섰다가 수비에 커버할 때는 항상 김민재 선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그 뒤를 다 책임지고 때로는 원백처럼 뛰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 경기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명만이 골키퍼 앞을 지키는 형태로 운영이 됐고 2번 우파메카노보다 3번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항상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평균 위치가 상대 지역을 거의 넘어가지 않았고요. 골문에 굉장히 많은 히트맵이 찍혀있죠. 즉 본인 특유의 전진 수비뿐 아니라 사전 차단뿐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 커트하고 슈팅과 공격 기회를 거둬냈던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시면 무려 10개나 클리어링을 기록했고 레버쿠젠의 슈팅을 2개나 직접 차단하기도 했고요. 또한 중도 가로채기도 2개 기록했고 태클도 하나 기록했고 드리블 돌파는 단 한 번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3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8번의 공중볼 경합에서는 5번을 승리하면서 상대의 장신 공격수 레버쿠젠의 힘있는 피지컬 공격을 공중전에서만큼 확실하게 압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84%의 패스 성공률은 평소보다 낮아 보이긴 하지만 38번의 패스 중에 6번밖에 패스 미스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준수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패스 미스가 대부분 롱볼 전개,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위험한 상황이나 실점 위기로 이어진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평균 위치뿐 아니라 패스맵을 보더라도 골키퍼 또 미드필더 키미히나 다른 공격 라인 선수들이 모두 김민재 선수를 통해 공을 배급받고 또 위험한 상황이 오면 김민재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는 기록을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후방의 사령탑 역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지역신문이자 공신력 높은 정론지 독일의 타게스차이퉁은 이 경기에 출전한 센터백 중에 김민재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줬어요. 1골 1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이 1점, 독일 평점 기준으로는 1점이 최고점, 2점이 잘했다, 3점이 보통, 4점이 조금 아쉽다, 5점이 부진했다, 6점이 최악이라는 평가인데요. 우파메카노가 3점으로 준수한 평가였고 김민재 선수가 2점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버쿠젠의 전술 변화 속에서 우파메카노가 수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장신 공격수 시크를 상대해야 했던 우파메카노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거기서 승리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클리어링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자책골로 될 뻔했던 상황이 운 좋게 넘어갔던 장면도 있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반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항상 적절한 타이밍을 찾았고 백포라인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또한 위험한 상대의 역습 공격 상황, 공수 전환 상황을 해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공격적인 수비가 어떤 것이냐? 전반 막판, 전반 45분이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 전면 압박, 상대 지역에 넘어가서 압박을 했을 때 뒷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자 레버쿠젠이 한 번의 패스를 통해 특히 이날 경기 윙어로 뛰면서 최전방 공격수 위치까지 원톱 위치까지 차지했던 프림퐁에게 한 번에 길게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그 프림퐁이 내려와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상대 진영으로 어느새 번개처럼 달려들어온 김민재 선수가 공을 차단하는데 힘에서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공도 낚아채고 그 다음에 패스 연결까지 제대로 해주면서 완벽하게 스위핑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까지도 레버쿠젠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83분에는 프림퐁이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펼치면서 흘러나온 공을 다시 잡고 돌진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1차적인 수비에 이어 재차 공격도 다시 와서 끊어내고 그 다음에는 정면으로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 힘겨루기에서 완전히 프림퐁을 무너뜨리면서 공을 걷어내는 상황도 있었어요. 88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향해 찔러준 패스, 프림퐁이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서 득점 기회를 맞이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쫓아왔고 1차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주면서 무게중심을 흔들어놨고 골문 중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슈팅 각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고요. 다시 포기하지 않고 프림퐁이 그래도 슈팅 기회까지 가져가려고 했지만 안에 들어가서도 페널티 박스 내에서 파울을 범하지 않고 또 한 번 막아줬고 그 다음 슈팅은 결국 허무하게 빗나가도록 견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장면 외에도 수많은 대인 수비 상황에서 프림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프림퐁이 리버풀 이적설 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라리가의 강호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프림퐁을 압도한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계약 안에 무려 1억 1,0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걸어놨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의 8강 상대는 인터밀란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쉽게도 황인범 선수가 결국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하면서 페노르트의 16강 2차전 경기도 뛰지 못했는데요. 1차전 2대0 패배에 이어 2차전 인테르 원정에서도 1대2로 지면서 2패로 탈락하고 말았어요. 인터밀란이 8강에 올라왔고 바이에른 뮌헨은 현지 시간 기준 4월 8일이 있는 주중 경기에 홈에서 1차전, 4월 15일이 있는 주중 경기에 원정 2차전으로 4강 진출을 겨루게 됩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가 연장전에 교체 투입된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과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이후 1, 2차전 합계 1승 1패 1대1 동률인 채 승부차기까지 치렀고 승부차기에서 파리가 4대1로 승리하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나란히 한국인 선수로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이룬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도 벤피카를 꺾고 8강에 올랐고요. 남은 경기 바로 내일 새벽에 있죠. 릴과 도르트문트, 에스턴빌라와 클럽 브리헤, 아스널과 PSV 에인토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스날이 1차전 7대1 대승으로 8강 진출을 어느 정도 예약했고 에스턴빌라도 클럽 브리헤를 상대로 한 1차전 원정에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리해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상대는 인터밀란이고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는 에스턴빌라와 클럽 브리헤의 경기 승자인데요. 아마도 에스턴빌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 선수가 최근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주중 경기에서 밀려있는데 챔피언스리그 8강전 전까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지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일정 살펴보면 오는 주말 3월 15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우니온 베를린과 분데스리가 경기는 아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했던 보훔과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3골을 내주면서 2대3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큰 수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 입증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그 우승 경쟁에서 크게 앞서 있다 보니까 우니온 베를린전을 쉬고 한국에서 열릴 A매치 경기를 위한 숨고르기를 할 것 같은데요. 3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차전 경기, 3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8차전이 열립니다. 이 두 경기 결과를 통해서 우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최근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일정도 쉽지 않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수비 라인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권경원, 조유민, 박승욱, 정승현 등과 김민재 선수의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교체 아웃이 될 수는 있어도 일단은 두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28명이나 선발한 홍명보 감독인데요.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또 기존 유럽파들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유럽을 누비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월드컵 예선로를 통해 오랜만에 한국 팬들에게 인사하게 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합류할 월드컵 예선 경기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구계의 최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